오늘 저희가 모셔본 분은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헤지펀드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한 수익, 절대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헤지펀드 매니저가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고 또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여러분께서 노후자산 관리하는 데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헤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홍성범입니다. 금융업에 종사한 지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미래에셋에 와서 2011년에 이제 한국형 헤지펀드라고 하는 그 이제 비이클이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제 첫날 12개 회사가 인가를 동시에 받으면서 한국형 헤지펀드가 시작을 했었고, 그날부터 계속 미래에셋에서 한국형 헤지펀드랑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진짜 심하잖아요. 진짜 좀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좀 국내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리스크들 보고 계시고 전망도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원인도,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원인도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소비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들이 앞으로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결국은 물론 공급망 차질이라는 이슈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의 페드가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뭐 이런 이제 사실은 저희처럼 계속 업에 있었던 사람도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들을 사용해가면서 정책 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려를 표명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아주 최근을 보면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가 둔화될 거다, 그러면 결국 페드도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를 늦출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또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증시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금리고, 그 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는 배경엔 인플레이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은 사실 뭐 다들 알고 있는 리스크인 것 같은데 증시에 충분히 다 반영이 된 거 아닌가요?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들이 현재 증시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는 남아있는 불안 요소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면 그 기업이 벌고 있는 순이익에다가 곱하기 PER이라고 하는 이제 주가 이익 배수라고 하는 이제 비율을 사용을 해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PER이라고 하는 것이 향후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감 혹은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반영된 배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업이 버는 돈을 곱하는 거죠. 금리 상승을 할 거다, 그 우려는 결국은 증시의 조정을 이끌었는데, 그거는 나스닥의 PER이 22배에서 20배가 되면 증시가 한 10% 정도 조정을 받죠.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여지껏 진행이 되어온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거는 거의 다 반영이, 저희는 우려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PER이 이제 20배로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국면이 와도 순이익이 줄어들면 결국 기업의 가치는 또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앞으로 증시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줄어든다는 건 이제 경기 둔화의 문제인데, 그 경기 둔화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본 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미실물경제협회, 여기에서 8월 초에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들 198명한테 서베이를 했는데, 한 20%는 이미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70%는 내년 중반부터 그 침체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전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서베이들도 있었고, 또 최근에 또 다른 기사들 보면은 뭐 실리콘밸리 뭐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포드, 월마트 뭐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좀 사람들 다 이렇게 막 내보내고 있다고, 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실적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요. 최근에 월마트가 감원뿐만 아니라 향후의 실적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을 최근에 했는데, 그때 CEO가 이제 했던 커멘트들을 보면 유기농을 먹던 사람들은
일반 제품을 먹기 시작하고 어. 일반 제품을 먹기 시작하던 사람들은 PB 상품들을 사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결국은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은 이미 불경기를 체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기업의 실적은 당연히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네. 없다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우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제가 그냥 피부로 좀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위험천만한 시장인데 헤지펀드 매니저분들은 뭐 어떤 식으로 대응하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근데 저 하나 좀 여쭤볼게. 헤지펀드에서 헤지가 리스크 헤지할 때 그 헤지 맞나요? 아니요. 헤지펀드라는 이름에 이제 헤지가 들어있으니까 네. 모두가 다 헤지펀드는 헤지를 하고 네.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때도 늘 수익을 낼 수 있고 뭐 이렇게 네. 보통 환상을 갖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헤지펀드라고 불리는 이유는 초기 이제 미국에서 헤지펀드라는 것들이 태동하던 시기에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이렇게 자금을 모집하는 그런 형태의 펀드가 아니라 일부의 이제 연기금이나 기관 고객들 아니면 정말 돈이 많은 VVIP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관리 서비스였고요. 저희 일반 보통 펀드들은 상위 10개 종목들은 늘 네. 거의 발표가 되고 있고 공시가 되고 있고 네. 기준가도 매일매일 보통 공시가 네, 되잖아요. 네. 근데 헤지펀드들은 기준가도 고객들한테만 뭐 한 달에 한 번 알려주고 뭘 들고 뭘 투자하고 있는지는 전적으로 저희를 믿으셔야 합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고객한테도 그 정도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고객이 아닌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네. 봤을 때는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숙덕숙덕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울타리를 쳤다. 했지. 네, 그런 의미의 헤지로 불리우는 그래서 헤지펀드였습니다. 한국에서 네. 보면 헤지펀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에 처음 도입이 됐거든요. 2011년을 생각해 보면 2008년 금융위기를 저희가 겪고 그러고 나서 회복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코스피가 계속 박스에 있었던 예, 시기였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네. 흔히 이제 박스피라고 예, 예, 불리우는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형 펀드 투자하면 어차피 박스 안에 수익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롱숏 펀드 같은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기대감들이 되게 많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 있었다 보니까 초기에 한국형 헤지펀드들이 거의 다 롱숏 전략, 에쿼티 헤지 전략 이런 것들을 표방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롱숏과 에쿼티 전략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롱은 보통 산다, 네. 매수를 말하는 거고요. 네. 숏은 이제 판다를 말하는 예. 건데, 그러니까 롱숏은 롱과 숏을 동시에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익 매도를 통해서 주식을 팔고 또 그만큼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그래서 네. 둘의 수익률의 차이를 이제 가져오는 게 롱숏 펀드고요. 네. 에쿼티 헤지라는 거는 꼭 롱숏이 아니더라도 헤지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죠. 파생 상품들을 이용한다던가 혹은 뭐 롱을 많이 했다가 롱을 줄였다가 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헤지하는 방법도 존재를 할 거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좀 더 범주가 넓은 게 에쿼티 헤지 전략이고 범주가 더 좁아진 게 네, 롱숏이다라고 롱숏이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미국이 아무래도 헤지펀드 본고장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들이 뭐 전략이 좀 더 다양한가요? 어떤가요?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펀드가 가장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이 저희가 렐러티브 밸류라고 부르는데 보통 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펀드들이 렐러티브 밸류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 전략을 쓰고 네. 있는 것들이 그 다음 비중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이 에쿼티 헤지 혹은 뭐 행동주의. 그러니까 저희 뭐 칼 아이칸이라던가 예, 저희 이제 흔히들 많이 들어보는 사실은 헤지펀드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네, 약간 네. 뭐 탐욕스럽고 네. 이런 그 이미지를 항상 만드는 애들이 행동주의 펀드들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주식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펀드들, 그러니까 에쿼티 헤지 전략을 표방하고 있는 펀드들 중에서도 저희 한국형 헤지 펀드에서 가장 많은 롱숏 펀드 이런 것들도 있지만 롱만 하는, 매수만 하는, 그러니까 일반 펀드랑 좀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롱온리 펀드들도 있고요. 또 거꾸로 숏만 하는, 그러니까 차익 매도만 하고 있는 그런 숏 바이어스라고 하는 그런 전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뉴스에서 헤지펀드라고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다양한 전략이 있는지 잘 모르고 좀 편견을 가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종류의 헤지펀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요즘 같은 상황에서 헤지펀드들이 보통 어떻게들 좀 대응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워낙 다양하겠지만 한번 좀 종류별로 조금씩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올해 같은 증시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펀드냐에 따라서 대응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것 같아요. 연초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식시장이 크게 폭으로 하락을 했고 또 채권은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의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주식 채권만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는 펀드들은 채권의 투자 비중을 늘리면 조금 손해가 덜했겠지만 결국은 손실이 났을 것 같고요. 보통 이런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펀드들 중에서 차별화된 수익률을 내고 있는 펀드가 있다면 연초부터 가장 그래도 가격이 올랐던 자산 생각해 보면 원자재들이 될 것 같아요. 원유라던가 농산물이라던가 이런 이제 그런 원자재 펀드들, 원자재에 투자를 많이 했던 펀드들은 조금 차별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롱온리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펀드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정말 소나기가 오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물에 젖지 않고 뛰어가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최대한 처마 밑에 숨어 있어야죠. 롱을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현금 비중 늘리고 시장 환경을 관망하면서 일부의 종목들에게만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그러니까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손실을 안 내고 버티자, 약간 이런 전략으로 갔을 것 같아요. 숏바이어스라고 아까 말씀드린 숏만 하는 펀드라고 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2020년 3월 이후에 이제 유동성이 폭발하는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저희가 봤던 그 시장 환경,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회의 땅이죠. 뭘 숏을 해도 다 수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비싸고 또 현금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초기에 이렇게 성장 국면에 있었던 회사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저것 숏을 막 늘려가면서 공격적인 숏 플레이를 아마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환경에서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른 전략을 통해서 다른 수익률의 궤적들을 보이는 이런 다양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헤지펀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고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이사님께서 운영하신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떤 전략에 해당이 될까요? 저희 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헤지펀드는 펀드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에쿼티 헤지 전략이고 롱숏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긴 합니다. 주로 혁신 성장 기업들에 집중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개별 주식 숏을 한다던가 혹은 지수 선물이나 옵션을 이용해서 헤지 구조를 만들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펀드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 주신 그 헤지펀드 대응 관련해가지고 좀 떠오르는 게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착안해 보시면 좋을 점이 전통적인 자산,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치우쳐 있다기보다는 뭐 원자재 비중 같은 것들도 좀 고려해 보는 거, 그리고 손실이 안 나게 하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금 비중에 대한 중요성 여러분께서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투자연금센터에 있다 보니까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은 항상 이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데이비드 스웬슨 교수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낸 책이 포트폴리오 성공운용이라고 데이비드 스웬슨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요. 데이비드 스웬슨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예일대 최고 투자 책임자였었고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을 13%가 넘는 병의적인 그런 기록을 남기신 분인데, 이분의 비결은 마켓 타이밍이 아니라 자산 배분에 있다. 그리고 자산 배분을 주식, 채권, 헤지펀드, 그리고 벤처캐피탈, 부동산, 뭐 목재 이런 것들도 막 다양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전에는 대학 기금들이 주로 이렇게 주식과 채권으로만 운영이 됐다면은 이분 이후로는 굉장히 다양한 자산군에 배분하는 쪽으로 그렇게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포트폴리오에 헤지펀드를 편입했었을 때 효과가 굉장히 큰가 보여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지펀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저는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헤지펀드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런 것들이 획일적이지 않고 또 기존의 전통적인 펀드들하고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수익률의 궤적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저희가 분산 투자를 하는 목적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익률이 단기간에 제일 높으려면 제일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건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더라도 투자의 안정성을 가져가겠다라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수익률의 변동성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목적인데요. 그렇게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여러 개에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재무 교과서에 보통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네. 파란색 선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채권하고 주식만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한다면 변동성 대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선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본 배분선이라고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데, 채권과 주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주식을 늘리면 늘릴수록 변동성은 커지고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죠. 그리고 주식을 0%까지 다 줄이면 채권 무위험 수익률에 가까운 낮은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딱 선 안에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점을 하나 골라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헤지펀드 같이 코릴레이션이 낮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투자 자산으로 계속 편입을 하게 되면 같은 변동성을 가지고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게 되거나 혹은 비슷한 수익률을 더 낮은 변동성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결국 빨간 선으로 이렇게 영역이 확대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빨간 선 보시면 그 안에 그 남색으로 변동성은 낮추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위로 향하는 화살표는 이제 수익률을 높인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볼록 나와 있는 선이 이제 나오게, 새로운 선이 탄생한다, 이제 그 네.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포트폴리오에 헤지펀드를 넣었을 때 어떤 효과라는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근데 문제는 일반 투자자들이 헤지펀드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죠? 네, 진입장벽이 아무래도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만 받는 곳들도 있고, 혹은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아주 극소수의 VVIP 고객들한테만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최소 투자 금액이 뭐 몇십억, 몇백억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한국형 헤지펀드는 그래도 조금 더 진입장벽을 낮춘 펀드들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최소 가입 금액이 한 3억, 아주 낮은 데가 1억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한 펀드에 3억을 자산 배분을 하면서 일부를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라고 하면 정말 너무너무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공모펀드 중에서 여러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재간접 펀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미래에셋에도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말씀하셨듯이 헤지펀드의 진입장벽도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이 점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투자자분들께서 요즘 가장 알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또 투자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포트폴리오 위험을 어떻게 줄이면서 투자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어려운 질문이 네. 나온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험은 줄이는 게 중요하진 않다. 그러니까 위험은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위험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다라고,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라는 좀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죠. 저희가 투자의 수익률은 사실은 결과론으로 얻어지는 거지만 투자를 어떻게 할지를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선 저희가 미래를 어차피 모르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현재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 환경들, 뭐 매크로 변수라던가 혹은 기업들의 실적들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리스크는 피하고 어떤 리스크는 감내하면서 수익률을 얻는 과정들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과정을 이렇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것도 차트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2020년, 그러니까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팬데믹 그때 이후에 나스닥 지수입니다. 장이 되게 좋았다가 정말 딱 한 달 정도 만에 모든 투자자들이 처음 겪는 하락장을 겪었습니다. 고점 대비로 하면 한 40% 정도 하락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시기에 저희가 증시의 폭락 시기들, 뭐 2008년 금융위기, 심지어는 대공황 때, 이런 때의 지수랑 이렇게 하락하는 속도를 차트로 그려서 비교를 해봤었는데 대공황 때보다도 하락의 속도가 훨씬 빨랐어요. 진짜요? 저희가 모두가 다 처음 겪는 장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그 하락장인데요. 이런 시기엔
어떤 투자자도 수익 낼 수는 없었던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숏을 잔뜩 해서 가만히 있었으면 엄청 큰 돈을 벌었겠지만 그런 투자는 사실 일반적 투자자라고 저희가 보진 않으니까요. 네. 특히나 은퇴자금이나 연금을 운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숏이라고 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모두가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장은 모든 자산을 다, 위험 자산을 다 팔아서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하는 장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지나고 나서야 보입니다. 네, 맞아요. 네. 당시에는 왜 이런 생각을 잘 못할까요? 단기에 10% 떨어졌으니까 네. 많이 빠졌다. 저점 매수해야 된다 이러면서 네. 또 샀다가 또 물리고 그런 시기를 다들 많이들 겪었었죠. 2번은 사실은 약간 골디락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딱 한 달 만에 하락이 끝났고요. 저 세계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고 모든 정부들이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주가가 막 올랐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주가가 올랐다기보다는 현금의 가치가 떨어졌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런 표현들 많이 네, 쓰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셨던, 그러니까 저변이 확 넓어졌던 그 시기도 이때입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안 네. 하면은 바보 같은, 그러니까 포모 증후군이라고 네. 하죠. 맞습니다. 나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투자 시장에 참여해야 되는 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때는 결국은 그러니까 위험을 다 감수하면서 무조건 공격적인 투자를 할수록 이익이었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차트를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해네요. 2021년에 나스닥 100 지수하고 아크 이노베이션 ETF. 아크요? 그 수익률 차트입니다. 돈나무 네. 언니 ETF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시대에 가장 핫한 투자의 아이콘 같은 느낌을 줬던 분이죠. 2021년을 보면 나스닥 100 지수가 안정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나스닥 지수가 그래도 거의 한 20% 가까이 올랐었고요. 그런데 2021년엔 되게 많은 투자자들이 힘든 한 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2020년에 그 골디락스 시대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이 많다고 했는데 네. 그분들의 특징이 성장주들을 많이 투자하셨거든요. 그쵸. 많이 저희가 흔히 알고 오르니까요. 있는 예. 테슬라 뭐 이런 테슬라, 것들 네. 그리고 뭐 엔비디아라던가 엔비디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성장주들을 네. 많이 투자하셨는데 그런 회사들은 금리 인상에 되게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었고 이때는 금리가 오르니까 혁신 성장주들 대부분의 혁신 성장 기업들은 아직까지 성장의 초기에 있으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를 많이 했고 아직 돈을 벌고 있지는 않아서 이런 애들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수익률이 차별화가 됐는데 대형주 중심으로만 올랐었죠. 그러면 이제 지나서 저희가 말씀드린 정답지를 보면 네. 네, 시장 위험인 베타라고 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만 하는 장이었고 대신에 이제 투자의 스타일이나 종목 위험을 의미하는 알파, 이 알파의 리스크는 최소로 가져갔어야 한다. 그럼 또 지나고 보면 이렇게 저렇게 투자하느니 그냥 나스닥 100 ETF 하나 딱 들어놓고 가만히 있었으면 1년 내내 편안히 돈을 벌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답을 다 알고 나서 네. 쉽게 말하는 건 되게 쉬운 일이긴 한데요. 네. 결국은 어떻게 리스크를 그러니까 조절하고 관리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다. 그냥 무작정 리스크를 다 줄이면 현금 들고 가만히 있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